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으로 부를 창조하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경제적 자유, 나아가 이 세상의 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혁명은 왜 일어날까요? 보통 우리는 자유, 평등 같은 거창한 철학이나 이념을 떠올리죠. 하지만 역사를 깊게 파고들면 진실은 훨씬 더 날것에 가깝습니다. 모든 혁명의 방아쇠는 결국 바로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서 당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1789년 7월,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사건을 자유를 향한 위대한 투쟁이라고 가르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스티유로 달려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나라를 지탱하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왕정은 스스로를 신성하고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화려한 궁정 문화와 막대한 부, 왕권 신수설이라는 신의 이름까지 빌려왔죠. 하지만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의 상들리에 아래에서 프랑스라는 국가는 서서히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은 철학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빚, 즉 국가 부채에서 시작됐습니다. 혁명은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혁명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보다 비싸진 빵 한 덩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단두대는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국가의 재정 장부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렸던 똑같은 실수들, 무분별한 대출, 불공정한 세금, 그리고 결국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종이 돈의 남발,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금융 시스템 안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을 18세기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프랑스는 인구 3천만에 비옥한 농토와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었죠. 바로 금융 시스템이 너무나 구식이고 부패했으며 현대적인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경쟁국이었던 영국은 이미 1694년에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채 시장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낡은 시스템에 매달려 있었죠. 세금을 국가가 직접 걷는 게 아니라 세금 징수 청부업자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에게 그 권리를 통째로 팔아넘겼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정해진 액수를 선납하고 그 대가로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쥐어짰고 그 차액은 전부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국가가 공인한 사채업자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관직을 부자들에게 투자 상품처럼 팔았습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은 공공서비스보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기생적인 관료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위에서는 돈이 줄줄 새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는 최악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18세기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들은 이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그리고 특히 결정타가 된 미국 독립전쟁 지원은 프랑스 왕실에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안겨줬습니다. 영국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미국 식민지를 지원하는 것이 통쾌한 복수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재정적으로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80년대 초 프랑스 왕실은 미국 독립전쟁 지원에만 10억 리브르가 넘는 돈을 빌려 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왕실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매출의 50% 이상이 대출 이자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야만 하는 상황. 그게 바로 당시 프랑스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황금으로 번쩍이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가장 부유한 계층, 즉 귀족과 성직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인구의 고작 2%도 안 되는 제1신분과 제2신분은 거의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제3신분, 즉 평민들은 토지세, 소금세, 교회에 내는 11조의 온갖 봉건적 의무까지 말 그대로 세금의 지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 수입의 70%가 빵을 사는 데 쓰였는데 1780년대 후반에 흉자까지 겹치면서 빵 가격이 2배로 폭등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바스티유 습격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빵 때문에 폭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구제 없는 세금과 자비 없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만으로도 생존 자체가 정치적인 투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왕실도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재무장관이었던 티르고는 면세 특권 폐지, 세금 징수 시스템 현대화, 왕실 경비 삭감 같은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귀족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또 다른 개혁가 자크 네케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왕실 재정 장부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왕실의 적자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만 까발리면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뒤흔드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1780년대 후반에 이르자 여러 재무장관들이 루이 16세에게 국가가 파산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혁 시도는 똑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자신들의 특권을 절대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왕은 그들을 강제할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1788년 프랑스 왕정은 더 이상 정상적인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했죠. 정부는 군인 월급도 거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최악의 흉작이 닥치면서 빵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은 굶주림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루이 16세는 1789년 175년 만에 처음으로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금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지만 현실에서는 이 사건이 혁명의 홍수 게이트를 열어버렸습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소수의 특권층이 부유해지는 동안 다수는 가난하게 살도록 설계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묵살되자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티유가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책이 생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스티유는 이데올로기 하나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스티유는 프랑스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의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혁명은 이상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언제나 돈으로 움직입니다. 왕정이 무너진 후 새로운 혁명 정부는 똑같은 문제를 물려받았습니다.
텅 빈 국고와 산더미 같은 빚. 국민들은 자유, 평등, 그리고 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굶주림, 월급 받지 못한 군인들, 그리고 독수리처럼 달려드는 채권자들이었습니다. 혁명은 슬로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현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국민의회는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의 막대한 토지를 몰수해서 이것을 담보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790년 혁명정부는 이 몰수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시냐라는 종이돈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금융의 천재적인 발상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토지는 많지만 유동성이 부족했으니 교회 재산을 화폐화함으로써 부를 순환시키고 빚을 갚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시냐는 낡은 왕실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인 대안, 즉 국민의 화폐로 홍보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이 귀족의 특권과의 완전한 단절이라 믿으며 열광했습니다. 잠시나마 시장의 신뢰가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돈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정치인들은 일단 돈을 찍어내는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 더 많이 찍어내고 싶은 유혹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저주 말입니다. 첫 아시냐 발행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곧 담보인 토지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돈을 마구 찍어내는 덫에 빠졌습니다. 제한적인 해결책으로 시작했던 것이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1792년이 되자 수십억 리브르의 아시냐가 시중에 풀렸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1793년에는 아시냐의 가치가 반토막 났고 1795년에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돈을 수레에 싣고 다녀야 했습니다. 농부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치가 증발하는 종이 돈을 받느니 차라리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상인들은 아시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냐는 위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혁명에 적대적이었던 해외 세력들, 특히 영국은 의도적으로 2조 아시냐를 프랑스에 대량 유포하여 신뢰 붕괴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경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돈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도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화폐라고 선전했던 것이 정작 그 국민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아이러니였죠. 그 사회적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은 녹아내렸습니다. 군인과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쓰기도 전에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빵이 다시 사치품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정의의 이름으로 태어난 혁명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불의를 낳은 셈입니다. 정부의 대답은 가격 통제였지만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공급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모든 거래를 지하로 숨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농부들은 시장에 곡식을 내놓지 않았고 암시장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편집증을 낳았습니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급진적인 지도자들은 경제적 실패를 정치적 공포로 전환시켰습니다. 곡식을 사재기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화폐 가치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혁명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수천 명이 자유를 위협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망가진 경제 시스템에 순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단두대는 정치적 정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경제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피로 변질된 순간입니다. 1796년 아시냐는 완전히 신용을 잃고 폐기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망다라는 새로운 종이 돈이 대체했지만 그 역시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프랑스는 실패한 실험에서 또 다른 실패한 실험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각각의 실험은 구원을 약속했지만 더 깊은 파멸만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섬뜩할 정도로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건 우리가 경제사 내내 이 패턴을 반복해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이보다 가치 없는 마르크화를 찍어냈고 2000년대 짐바브웨는 식료품도 살 수 없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중앙은행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경제의 유동성을 쏟아부으며 돈을 찍어내는 것, 즉 양적 완화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에게 그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만 결코 안정을 사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1790년대 중반 프랑스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혁명은 경제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그 혼란의 진공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적 강력함으로 질서와 안정을 약속한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단지 뛰어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질서만큼이나 금융적 질서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9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화폐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800년 그는 영국의 중앙은행을 일부 모델로 사마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여 화폐와 신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유가 혼돈을 낳았지만 강력한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질서가 프랑스를 재건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죠. 수년간의 인플레이션과 불안에 지친 국민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을 칭송하지만 이러한 금융 리셋이 없었다면 그의 제국은 결코 세워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주는 더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정치 권력의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가 부실하면 아무리 많은 살과 근육을 붙여도 그 몸은 버틸 수 없습니다. 1780년대 프랑스는 무모하게 빌리고 불공정하게 걷고 파멸적으로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재정 위기가 아니라 체제 붕괴였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국민이 화폐를 믿지 않을 때, 월급은 그대로인데 빵 가격이 2배로 뛸 때, 그 어떤 왕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소름 돋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무력해질 정도의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긴축 재정이 강요되었고 병원은 문을 닫고 연금은 삭감되었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든 보존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끝없이 돈을 빌리면서도 재정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돈을 찍어내고 국채 시장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정부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또한 법과 제도만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2008년 전 세계는 주택과 모기지 담보증권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매번 엘리트들은 보호받았고 평범한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매번 그 교훈은 개혁이라는 약속 아래 묻혔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구조가 살아남았습니다. 국민이 두 번째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인 금융 시스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요? 첫째, 금융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빚, 세금,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시스템이 흔들릴 때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진짜 부는 종이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에도 증발하지 않는 자산, 기술,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셋째, 안정을 정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근본적인 경제적 부패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불의를 또 다른 불의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운율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지고 엘리트들이 대중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고 돈 자체가 신뢰를 잃을 때 붕괴는 뒤따른다는 것을요. 단두대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망가진 금융의 결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실업, 인플레이션, 사회 불안,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질서를 약속하는 스트롱맨의 부상. 프랑스 대혁명은 단순히 자유, 평등, 박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금융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오늘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세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부르봉 왕가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을요.